그래서 중국이 이제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려면은 부실은행 처리하고 그래야지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근데 이게 중국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는 디플레에서 탈피하는 과정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지금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글로벌 경제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경제 지금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어떤 상황이고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 경제가 작년에 2.5% 성장했는데요. 네. 어제 나온 거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는 2.4, 작년보다 성장이 조금 둔화된다는 건데요. 내년에는 1.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는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소비가 증가세가 둔화되느냐?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저축이거든요. 네. 근데 저축률이 지금 많이 낮아져 버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살았다는 거죠.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과 위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부담이 우리보다 미국은 훨씬 낮습니다만은 2021년과 상반기에는 1.5%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2.8%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축한 돈은 별로 없지, 실질 소득은 안 늘어나지, 이자는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소비 증가세가 둔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근데 1.7%까지 둔화되면은 연착륙이죠. 네, 그런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비가 둔화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금방 줄인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 달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약 2천만 개 줄여버려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과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연착륙인데 경착륙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IMF에서 2030년까지 미국 경제만 좋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강하고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고차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교수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세계 경제 성장이 고차가 된다는 것은요. 네. 사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거의 0% 내리다 보니까 가계 기업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버렸어요. 네. 전부 부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부채가 많으니까 가게처럼 소비할 수 없고 기업은 투자할 수 없고 정부도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5년까지는 부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IMF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는 그 AI 혁명, 그 90년대 중반에 IT 혁명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AI 혁명 보면은 미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IMF가 그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작년에 24%거든요. 근데 2029년까지 전망치를 내놨는데 22%로 낮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 경제는 세계 평균보다 낮아지고, 그 다음에 미국 비중은 달러가 결정하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중국 경제는요? 소비, 투자, 수출 좀 어떤 상황이고 하반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었는데요. 네. 그래도 최근 경제 성장을 보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5% 안팎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은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 경제가 나쁘니까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엄청 유도했거든요. 예, 그 당시 세계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2%였는데요. 중국은 한때 47%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기업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요. 네.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하고 지금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죠. 네. 예, 중국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67%입니다. 작년 말에요. 우리가 기업 부채 우리도 높은 편인데 120%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투자 중심으로 앞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4 내지 5% 성장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14억 인구가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2019년에 1만 달러 돌파했고요. 작년에는 13,000달러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달러 돌파하면은 소비가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GDP에서 비중이 많이 감소하지만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극단적인 경기 침체, 이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그 4 내지 5%, 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한창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조금 안정화됐나요? 조금 안정되는데요. 잠재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그 미국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꺼지면서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때 미국이 집값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집값이 2배 정도 올라요. 그래서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집을 샀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가게한테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았거든요. 근데 집값이 급락하니까 가게가 부실해지고 미국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서 위기가 왔었죠. 그런데 중국 가계 부채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처럼 중국 가게가 그만큼 돈 빌려가지고 집 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미국처럼 파생 금융 상품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국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파생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융회사까지 어려워졌지만 중국은 금융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파생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 부분이 금융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압박도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경제 정책 압박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트럼프부터 무역 전쟁을 했고요. 바이든이 기술 전쟁을 계속 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기차 100% 관세 부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그 작년에 그동안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생산한 나라가 일본이었었어요. 근데 작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쳐버렸거든요. 중국의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가 중국의 이제 목적은 멕시코에 생산해가지고 미국다 수출하는 그런 것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심각한 거고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를 이렇게 미국서는 뭐 크게 좀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있죠. GM 회장도요.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은 미국 자동차 산업 모두 망할 것이다. 이런 거 극단적인 방향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도 초기에는 야 중국 전기차 우리하고 경쟁 상대도 안 돼 무시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면은 자기들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그런 의미에서 또 선거 앞두고 100% 관세를 부과했다. 이건 사실 뭐 세계 무역기구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선거 전이나 또 트럼프가 되면은 더 무역전쟁 심화될 것 같습니다. 기술전쟁은. 그런데 뭐 트럼프가 됐냐 바이든이 됐냐 그건 주가가 말해줍니다. 주가 말해준다고요? 과거 1944년부터요. 미국 S&P 500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S&P 500이 오르면은 집권당이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경기가 좋고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이에 그 주가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거고. 떨어졌습니다. 특히 84년 이후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1944년 이후로는 예외적인 상황이 2번 있었고요. 84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미국 그 재무부가 최근에 그 바이백이라고 실시했지 않습니까?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만기 돼야지 원금 주고 이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국채를 중간에 일부를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만큼 금리를 좀 낮추겠다는 겁니다. 금리 낮추면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또 한 번 더 재선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어떻든 뭐 선거를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중 갈등 앞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미국이?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무너뜨리지 못하겠지만 압박은 가하겠죠. 계속 압박은 가한데요. 일본은 미국이 무너뜨렸죠. 그렇죠. 플라자 합의였나요? 그렇죠. 80년대 들어서 일본이 엄청 상승하면서 일본 GDP가 세계에서 17.4%까지 가거든요. 미국 GDP의 80%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는 또 85년 미일 반도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대로 일본 경제가 장기가 디플레에 빠졌습니다만은 중국은 뭐 미국 말을 그렇게 안 들을 것 같고요.
오히려 미중 패권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버드 그레암 앨리슨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 그다음에 최근에 그 스티븐 노치가 쓴 우발적 충돌, 이런 거 책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책 보면은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갔다가 무력전쟁 갈 수 있다. 이런 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역전쟁, 기술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금융전쟁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약 6조 5천억 달러 벌어갔거든요. 그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놨는데요. 그 국채를 계속 팔고 있어요. 2013년 한때는 1조 2,700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올 그 3월 통계, 가장 최근 통계인데 한 7,800억 달러로 줄여버렸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한 번에 팔아버릴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금융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중국이 일본처럼 미국이 안 당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둘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네. 세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공격 중국에서 점점 탈중국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 빈틈 노리고 있는 인도, 베트남이 중국 대신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나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세계적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동안 베트남으로 많이 갔고요. 네. 베트남이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인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나라가 인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임금이 싸고요. 젊은 사람들 많고 인도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브루킹스라고 미국 경제연구소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인도 1인당 GDP가 현재 중국 GDP 1인당 GDP의 44%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044년 가면은 인도 1인당 GDP가 중국을 앞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 GDP로 보면요. 이미 인도 GDP가 세계 지금 5위고요. 올해는 일본도 앞설 거라는 겁니다. 네. GDP 전체 국가 GDP 자체로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하는 인도 경제를 네.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수출 비중 보면은 인도 비중이 아직도 2.8%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는 인도 가보니까요. 길거리 가면 거의 다 일본 차에 섰어요. 네, 저 남쪽에서 벵갈루루부터 뭄바이로 쭉 좀 올라와 봤었습니다만 거의 다 일본 차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각종 언론 기사 보면은 현대 전기차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네, 거기서 우리 같은 전기차 자동차 못 만들어내죠. 우리 같은 거 TV 같은 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로 수출하면서 우리가 인도로 수출이 앞으로 제일 빨리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네. 자, 그럼 중국 경제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 중국은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중국은 기업 구조적으로 한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거는요. 외환위기 원인이 86년에서 88년까지 우리 3조 호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3조 호황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했었어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너무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늘려버려요. 근데 90년대 들어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뼈아픈 구조에서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어요. 중국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기업 은행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IMF 처방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외환 보액이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스스로 구조조정합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 속도가 늦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서 들어서려면은 부실기업, 우리 IMF처럼 정리하고 부실은행 처리하고 그래야지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는 굉장히 빨리 했는데 중국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붙어 있는 중국 말고 일본 경제는 지금 하반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세계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일본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본이 94년부터 장기 디플레에 빠졌는데요. 최근에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최근에 3% 오르고 올해도 2%, 내년에도 2% 이상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과연 이제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네. 너무 오랫동안 어려운 시절만 봐가지고 아직도 별로 소비를 안 늘리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일본 경단련 경제단체에서 일본 기업들한테
임금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일본 통계 보니까 물가 오르고 임금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가 그 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 변수 중 하나인데요.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1%를 넘어섰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1%였었거든요. 네. 거의 이제 12년 만에 1%를 넘어선 거죠. 금리가 그렇게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일본 경제 회복된다. 그 다음에 물가 오른다. 네. 그런 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는 디플레에서 탈피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80년대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이 플라자 협의, 그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약을 통해 일본을 깼는데요. 요새는 미국이 일본을 키워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일본을 키워야지 일본이고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일본 보면은 뭐 미국 엔달러 환율이 160엔 가는데 미국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일본에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고 TSMC가 또 일본에다가 굉장히 빨리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공장 지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국이 간접적으로 다 기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본은 앞으로 성장이 디플레 탈피하고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얘기해 주셔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이던데 하반기 얘기 좀 어디로 움직일까요? 예. 저는 환율이 우선 지금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70원까지 올라간 건 최근에 달러가 강세됐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율은 일본 엔달러 환율하고 연동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돈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대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앞으로 달러 가치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그런데 일본 국채가 1% 넘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국채 수익률 차이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엔이 강세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원도 강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 경상수적자가 한국은행에서는 600억 달러, KDI에서는 706억 달러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670억 달러 전망하는데요. 경상수가 이렇게 흑자나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았지만은 올해 들어와서 한 1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5월까지.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18조 원 순매수하느냐. 그거는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고 한국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미국, 일본 여쭤봐서 한국 경제는요. 하반기 어떻게 보시고 수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출의 투자 포인트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 순환으로 보면 올해 확장 국면입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1.3%였어요. 미국시 연율로 따지면 5.3%입니다. 미국 경제 연율로 1.3% 성장했어요. 우리 경제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의 주축이 수출이에요. 수출이 1월에서 5월까지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했고요.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하고 선박이 지금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선박 반도체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지금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근데 확장 국면이 과거 평균이 3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작게는 17개월, 길게는 54개월이었었는데요. 이런 확장 국면 순환 주기를 보면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우리 경제 확장 국면이다. 근데 아마 체감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기 좋다고 느끼지 못하실 텐데요. 그거는 지금 수출만 좋아지고 있고 내수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고 내수하고 차별화된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